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중국 칭하이성 더링하시 주변의 한 사막에서 인간이 만들었다고 보긴 좀 힘든 매우 신비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름 2km에 달하는 거대한 미스테리 서클이었죠. 미스테리 서클. 이건 식물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누워져서 만들어진 커다란 원형 문양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미스테리한 현상인데요. 주로 옥수수밭이나 보리밭 같은 곡물밭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크롭 서클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참 특이한 현상인데요. 기록상 최초로 나온 미스테리 서클은 1946년부터입니다. 영국 남서부 솔스베리 지역에 나타난 기하학적인 원형이었어요. 이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후에도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를 비롯해 정말 전 세계에서 유사한 형상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1년 8월에 중국에서도 중국 최초의 미스테리 서클이 발견된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발견된 서클들을 좀 보면 직경이 보통 40에서 200m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크죠. 그런데 이번 건 직경 2km라는 정말 중국 대륙의 남다른 스케일인데요. 모양도 아주 정교했어요. 기계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 또 미스테리 서클답게 그런 흔적은 없었다고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미스테리 서클이 그렇듯 이것도 단 하룻밤 사이에 정말 뚝딱 하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에 외계인의 작품이라고 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스테리 서클 검색해보시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의 메시지다, 문양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먼저 이렇게 구부러진 곡물들을 현미경으로 분석해봤어요. 확인해보면 내부에 있는 세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즉, 이 곡물들은요 90도 이상 꺾여져서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추수 때까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강제로 구부려서 이런 서클을 만들었다면 불가능한 현상이겠죠. 두 번째로 미스테리 서클은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한 뒤에 이걸 컴퓨터로 분석해보면 크기에 놀라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완벽하고 정교한 기하학 문양에 두 번 더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하룻밤 사이에 기계장치가 아닌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로 보긴 좀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서클 주변의 토양 성분인데 유독 여기서만 의문의 철분이 다량 검출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각에서는 막 이제 외계인과 UFO 붐이 불면서 어쩌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 집단이 이걸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영국에는 본인들을 서클 메이커스, 그러니까 서클 제조자들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에 나오고 있는 미스테리 서클을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현장에 발자국 하나 내지 않고 서클을 자기가 하룻밤 사이에 만들 수 있는지,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지 등등의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미스테리 서클은 외계인도 인간의 소행도 아니다. 그저 자연현상의 일부다라고 주장합니다. 회오리 바람의 영향이나 땅속의 자기장에 의해서 식물들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연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 밖에도 정전기로 됐다, 중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 각종 가설이 있지만 여전히 그 진실은 미궁에 빠져 있고요. 그런데 이 중국 더링하시에 나타난 미스테리 서클이 진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인근에 아주 유명한 외계인 유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링하시에서 315번 국도를 따라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를 달려요. 그러면 딱 봤을 때도 도로 표지판에 이정표가 있어요.
외계인 유적지. 그리고 여러분 이걸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피라미드 모양의 바이공산이 보입니다. 바이공산은 그러니까 토수예요. 호수 인근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이 토수라는 거는 굉장히 염분이 많아서 주변에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소금호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토수호 남쪽에 세 개의 암석 동굴이 존재하는데 이곳을 외계인 유적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를 처음 발견한 건 1997년이었어요. 미국의 한 고고학자들이 공룡 화석을 찾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고 특히나 이 암석 동굴의 소금 호수를 방문하게 되는데 어라, 물가에서 웬 낯선 물체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닥에 박혀있는 철 파이프 같은 거였죠. 굵기가 뭐 몇 센치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굵은 것도 있고요. 직경 50cm 정도까지 발견하는 아주 특이한 철 파이프였어요. 어떤 거는 물가에 이렇게 오래 노출이 되는 듯 부식이 좀 되어 있었고요. 또 호수 안에서도 보였고요. 뭐야 이거? 이 파이프가 뭐 인공물인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는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봐도 자연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더 기묘한 사실이 있었죠. 바로 인근에 있는 암석 동굴 내부에서 유사한 철 파이프가 심지어 벽에 박힌 채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사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름이 약 40cm에 달했죠. 자,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의문의 쇠 파이프가 동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건물에 보일러관을 설치하듯 동굴 전체 곳곳에 박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쇠파이프의 길이가 좋게 100m는 넘었다고 해요. 어떤 쇠파이프는 심지어 동굴에서 시작돼서 이 동굴에서부터 호수, 소금호수 안쪽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소금호수잖아요. 그래서 염분 때문에 쇠파이프는 부식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손상이 되게 미비했어요. 아니, 그거에 앞서서 도대체 누가 100m에 달하는 쇠파이프를 이 단단한 암석 동굴 안에다가 꽂아둘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후에 정작 중국 당국은 이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002년이 돼서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북경에 있는 지질연구소가 파견이 되었고 이 쇠파이프의 성질을 분석하게 됩니다. 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파이프가 대부분 산화철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중 딱 8%의 물질은 이 지구상의 원소 주기율표에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원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쇠파이프가 암석을 통과하고 지금 박혀 있잖아요. 근데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건 그 미확인 원소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쇠파이프가 언제 만들어졌냐는 건데요. 지질 연대 측정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암석 동굴이 만들어진 시기는 32,000년 전이었어요. 쇠파이프는 암석 동굴이 형성되고 나서 2000년 뒤인 3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쇠파이프가 나중에 박혔으니까 더 나중에 만들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3만 년 전이요? 인류가 철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겨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3만 년 전은 구석기 막 원시 시대 와가지고 인류가 쇠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던데요. 근데 3만 년 전부터 이 쇠파이프가 여기 박혀 있었다고요? 이게 뭐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죠. 근데 이 현상은 분명 존재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미지의 존재가 개입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통용되는 가설입니다. 한편 중국 자연과학연구의 최고 학술기관인 과학원이란 데서 기자들을 대동해서 이 암석 동굴을 탐방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 이제 동굴 내부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마침 자기장 영향을 받는 모든 기계 장비가 먹통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핸드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 이로 인해서 기계 장비를 이용한 내부 탐색은 지금껏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동굴 외벽에서 몇 개의 손자국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 손자국은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미지의 누군가가 수만 년 전에 찍어낸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 정말 가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곳은 중국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역 이름이 아예 외계인 유적지가 되는데요. 이정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이공산이라는 곳이 기후 특성상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폭우가 이어지던 중에 이 3개의 암석 동굴 중에 2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입구가 막히게 되죠. 지금은 그나마 제일 큰 동굴 하나는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암석 동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곳을 직접 방문한 한 중국 여행객의 블로그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하길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쇠파이프를 봤다면서 인간이 과연 이런 단단한 암석에 쇠를 꽂아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일박자들은 이곳을 외계인의 폐허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도저히 외계인이 아니라면 만들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1000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왜 갑자기 기후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어쩌면 그건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고 싶었던 미스테리한 존재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 마카오. 화려한 호텔에 카지노까지 볼거리가 풍부하죠. 그런데 지금과 달리 1990년대 말 그 당시의 마카오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는데 나라 안팎이 매우 불안정했어요. 그러면서 도박, 마약, 매춘 같은 불법 행위들이 성행했죠. 게다가 이 시기 마카오에서는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는데요. 과거 토미에서 다뤘던 일명 팔선반점 인육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역시 같은 시기 마카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나라 치안은 엉망이고 경쟁까지 폭망, 지쳐버린 민심에 정말 환장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명 찢긴 닭고기라는 별칭이 붙은 사건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섬뜩하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비극이 시작된 장소는 마카오의 항구 근처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입니다. 1997년 6월 18일 이날 호텔에는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수많은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숙박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욕실물이 잘 안 내려가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호텔 측이 다급하게 배관공을 호출하게 되죠. 같은 날 오후 12시 15분 이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하고 있던 아루에는 객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다다른 곳은 713호실. 여긴 이틀 전인 6월 16일부터 장자오라는 여성이 혼자 숙박 중이었어요. 톡톡 들어가도 될까요? 아르웬이 문을 두드리면서 정중하게 물었죠. 그런데 객실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손님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익숙하게 마스터 키를 이용해 문을 열게 되죠. 근데 방 안에 들어선 순간 아주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보니까 객실이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아주 컴컴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탓에 앞이 잘 보이진 않았죠. 근데 확실히 이게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다라는 건 확실했는데요.
아르웨는 곧장 이 객실에 조명을 켰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에 들어온 건 검붉게 얼룩진 침대 이불과 바닥.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르웨는 불길한 기분을 느끼면서 이불을 걷어내게 돼요. 그러자 안에서 드러난 건 채 마르지 않은 선홍빛의 혈흔과 살점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르웬이 비명 질렀고 이거 더 이상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곧장 호텔 총책임자를 호출했죠. 잠시 후 매니저 첸 씨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이 객실 곳곳을 살펴봤어요. 그러다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르웬은 참다 못해 그냥 구토를 해버렸죠. 욕실 바닥은 온통 시뻘건 피로 뒤덮여서 흥건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바닥에 마치 고기 조각 같은 살점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는 점이었죠. 누군가 피를 닦으려고 했는지 목욕용 타올 2장과 작은 타올, 이것도 다 피에 흠뻑 적셔져서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요. 아르웨는 그냥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매니저가 곧장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현장에 온 경찰들이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날 아침에 객실들의 배관이 막혀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요. 범인이 시신을 잘게 해체해서 살점들을 변기에 넣고 다 물을 내린 거죠. 당연히 큰 덩어리들은 변기를 제대로 통과할 수가 없었고요. 이로 인해 연결된 주변 객실 하수구까지 꽉 막힌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이는 누구일까요? 방에 숙박하던 여성? 혹시나 그녀가 범인일 수도 있죠? 일단 경찰은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전문 배관업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먼저 하수구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배관 안에 지금 살점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관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그 시신 조각들을 일단 회수하게 돼요. 그 중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발린 손가락과 또 형태가 온전치 못한 피부 조각들, 심지어는 어느 부위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잘게 잘라진 내장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범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신을 해체했는지 조각들이 각각 3cm, 5cm 정도 크기로 매우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 날카로운 칼날로 잘린 듯 보였죠. 다만 그중 일부는 마치 손으로 잡아 찢은 것처럼 절단면이 거칠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마카오 현지에서는 이 사건을 찢긴 닭고기 사건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렇게 밝혀진 피해자는 713호에 투숙했던 여성 장자오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추정이요. 워낙 시신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희생자를 단정 지을 순 없었죠. 그나마 하수구에서 나온 그 빨간 매니큐어 칠해진 손가락이 있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단서였는데요. 호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장자오란 여성이 손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것 같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직원들을 탐문하던 중에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납니다. 투숙객이 여성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713호에는 장자오 외에도 또 한 명의 여성이 더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웬. 장자오가 긴 머리에 좀 통통한 체형이었는데 그에 반해 송웬은 머리가 짧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두 사람 외형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직원들은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경찰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언제 봤는지 그 목격한 시점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때 아르웬이 기억을 떠올렸죠. 이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날 정오쯤이었나? 그때도 아르웬이 이 방에 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침대에 앉아서 막 수다를 떨고 있던 걸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 이후에 이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자, 이 방에 머무르던 두 명의 여성, 그리고 빨간 매니큐어가 발린 장자오의 손가락. 그렇다면 장자오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건 송웬인 걸까요? 근데 송웬은 지금 어디에 있죠? 이런저런 추정이 오가는 와중에 며칠 후
호텔 인근에 있는 한 건설 현장에서 장자오와 송웬의 머리 부위가 발견됩니다. 송웬 또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호텔 직원 그 아르웬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내게 돼요. 그날 두 여성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이제야 기억이 난 겁니다. 이 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 샤오송한테 돈만 받으면 돼. 그럼 이 지긋지긋한 이것도 다 끝이야. 자, 이 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인물 샤오송. 경찰은 지금 이 죽은 피해자들의 자세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샤오송이라는 인물을 추적하는 데도 주력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해본 결과 장자오와 송웬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집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성매매 여성들이었어요. 추가로 좀 설명을 하자면 사실 중화권에서는 이 성매매 산업에 있는 여성들을 은어로 닭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들의 모습이 마치 삶의 의지를 다 잃고 닭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이 사건이 찢긴 닭고기 사건이 된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비유된다는 건 좀 씁쓸하죠. 한편 장자오와 송해는 하루 평균 2명에서 3명가량의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의상, 메이크업 비용, 그리고 또 일하는 동안 머무는 숙소의 식대까지의 모든 비용은요, 고스란히 포주에게 빚으로 쌓여요.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들의 포주는 당시 마카오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삼합회였습니다. 삼합회, 토미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중화권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죠. 중국에서 시작돼서 1960년대 홍콩과 대만 또 미국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세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1990년대 그중 일부는 마카오로 와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그 결과 마카오의 검은 돈은 물론이고 성매매 시장까지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노예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라는 걸 쓰긴 했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고용된 기간 번 돈은 마지막 업무를 다 마친 뒤 쌓여있던 빚을 제외하고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참 이게 명확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매번 돈을 주면 여성들이 이 돈을 들고 도망갈까봐 이렇게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근데 동시에 삼합회는 이렇게 꼬박꼬박 모인 돈으로 고리대금이나 도박장 운영 같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데 썼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피해자 장자오와 송해는 약속돼 있던 고용 기간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회에 진 빚도 다 해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태 일했던 돈만 지급받으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시간 다 끝내고 마침내 고향에 가기 전에 그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했던 거죠. 이 두 여성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찢긴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사건의 열쇠는 전날 여성들이 대화 속에서 언급했던 그 이름, 샤오송이 쥐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삼합회의 말단 직원입니다. 샤오송이 원래 중국의 길림성 출신인데 마카오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매춘 시설을 운영하게 돼요. 근데 경찰 단속에 걸린 거예요. 가게 문 닫았죠? 이제 뭐 먹고 살지? 싶었던 차에 아예 삼합회에 들어가서 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여태 매춘 사업을 했으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내가 관리해보겠다 하고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장자오와 송엔 또한 샤오송이 관리하는 여성들 중 한 명이었고요. 피해자 2명은 원래 샤오송을 만나서 그간 모아둔 돈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장소가 프레지던트 호텔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샤오송이었죠. 수년간 맡아주겠다던 그 돈을 이미 다 써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샤오송, 이 여자들한테 받아낸 돈을 족족 다 도박장에서 탕진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실이 조직 삼합회에 알려질 경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제 조직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건 룰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샤오송의 목숨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줄 돈은 없고 이게 알려지면 다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장자오와 송엔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거죠. 사건 당일 샤오송은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호텔 713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막 먼저 너스레를 떨어요. 니네들 이제 고향 가는 거야? 우리 다시 그럼 못 보겠다. 야, 너무 아쉬운데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즐겨볼까? 여기서 샤오송이 말하는 즐기자라는 건요, 사실 함께 마약을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장자오와 송엔을 비롯한 마카오의 매춘부 여성들이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제정신으로는 차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혹은 마약에 중독되도록 조직이 더 만들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여성들의 상당수는 심각하게 중독이 되어 있었어요. 장자오와 송엔도 그 마약에 좀 익숙했던 것 같고, 마지막인데 같이 그럼 즐겨볼까? 이런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았던 거고요. 샤오송이 미리 준비해온 약물을 그녀들 몸에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여성들이 말했죠. 오늘 좀 약이 되게 센가 봐. 이상하네. 장자오와 송엔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샤오송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한 칼을 꺼냈고 인사불성이 된 두 여성을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사람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시신을 화장실로 옮겼죠. 그리고 거기서 해체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이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 당시 샤오송 본인도 사실 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워낙 이 두 명의 시신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서였는지 샤오송은 한참 이제 칼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게 막 해체를 했죠. 그러다 이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갑자기 도구를 내팽개치고 그때부터 손으로 찢기 시작합니다. 이게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이라서 얼마나 많은 피가 뿜어져 나왔겠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잘라낸 살점들을 이제 다 변기에 흘러보내요. 하지만 여전히 크기가 좀 큰 뼈들과 머리는 여기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챙겨온 가방에다가 그것들을 다 담았고 유유히 객실을 빠져나갑니다. 자, 그렇게 살인극을 마치고 나서 샤오송은 재빠르게 자신의 고향인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도망갈 거면 대체 여자들은 왜 죽이냐고요. 그냥 지만 혼자 도망가면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경찰도 그를 쫓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직을 배신한 사마패까지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오송이 언젠가 잡힐 것 같아서 겁이 났는지 고향까지, 길림성까지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중국 장산, 신양, 베이징까지 막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며칠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갔죠. 그 와중에 틈틈이 집에는 또 전화를 해서 어머니 혹시 그 사마패가 나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그렇게 약 열흘이 지난 1997년 6월 29일 이제는 좀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필 그날 어머니 생일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드디어 길림성에 있는 고향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로부터 불과 6일 뒤 29살의 잔혹범죄자 샤오송, 본명은 따로 있어요. 송원후이. 그는 그를 열심히 쫓아오던 공안에 의해 검거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쌤통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사건은 마카오에서 벌어졌잖아요. 근데 붙잡힌 건 중국. 처벌이 더 강력한 데서 검거된 거죠. 재판이고 길지도 않았고요. 찢긴 닭고기 사건의 범인 샤오송에겐 바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도박에 빠진 자,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인 자의 최후였겠죠. 2024년 현재 마카오는 과거의 살인천국, 무법지대, 향락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그곳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두운 과거가 있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화려한 마카오의 카지노 네온 사인이 어쩐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